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서 그들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돌려주자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유였고요. 카슈미르 난민, 수단 난민, 로힝야 난민 이렇게 만났는데요. 주로 배우는 어떤 주류의 세계사, 그 세계사의 이면에 그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이 떠도는 난민들의 세계사가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수단이, 북수단, 남수단이 어떤 내전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면서 유엔에서는 독립적 지위를 준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로힝야 난민들은 많이 아실 거고, 이집트 아랍의 봄 이후에 생겨난 난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이거를 계속하는 걸 목표로 해서요, 내년까지는 꼭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로힝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로힝야라는 게 우리 일상과 접점이 없기 때문인데,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로힝야에서 왔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1호 난민이 나오고 난 뒤로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사실 2012년에 한겨레 21에서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때를 제외하면 그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평등이란 주제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자가 된 뒤로 난민 문제는 평등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지금 맞닿아 있는 어떤 범주이기 때문에, 저희 한겨레 21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 연재 제목이 난민과 함께라고 해서 아예 스탠스를 잡아버렸는데, 사실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서 판단을 유보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보려면 사실 그 사회에서 가장 배제된 사람들을 봐야 해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전 난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언론이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난민 이슈가 언급되면서 많이 언급한 게 6.25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 그때 한국을 떠났던, 그리고 일제 침략기 때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서 떠나셨던 저희 한국 난민들, 그리고 독일에서 일해서 돈 보내서 사실 파독 간호사들, 광부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외에서 사실 반난민 상태에서 일해서 번 돈을 고국으로 송금해서 사실 그걸로 산업화하고 다 했던 내용들은 상식이잖아요. 전체 계층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냥 일부 중간 이상층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회는 굉장히 견고하고 내가 살아가기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같지만, 사실 그게 건강하지 않고 굉장히 파멸 직전이었던 역사가 불과 50년 전이었고, 지금 3대로 쳐보자면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굉장히 불우하게 살아왔던 세대고, 이 사회 탈출을 사실 꿈꾸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평화를 꿈꾸면서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지금 제가 이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개인의 업적 지위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노력에 의한 업적 지위, 그리고 굉장히 우연적으로 얻은 것들이거든요. 배제되고 소외된 분들을 저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 여기에 다 맞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고,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무슨 돈을 주겠다는 거냐, 사실 그 논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지금 만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청년 실업과, 그리고 제가 아까 역사적 성찰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할아버지 세대는 독립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성취를 다 포기하고 그 조국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사회에 이제 헌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얻어낸 지금 현재의
삶이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전체적인 부의 크기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생각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어떤 행복 같은 거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 저희 세대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저에 가장 문제가 된 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불평등이 이런 난민이 왔을 때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건 개념이 아예 없는 실종된 상황이에요. 능력주의 정도를 평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토크러시라고 하나요? 능력주의, 성과주의, 능력 있는 만큼 가져가는 이제 그거를 평등의 개념이랑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평등이 아니고요. 메리토크러시가 전적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사실 대입 제도 개편 방향 이런 거 나올 때인데,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인가, 그 아버지의 재력인가, 그 할아버지의 부동산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난민의 문제랑도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저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우연적으로 얻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유산에 의한 것인 게 많아서, 이게 정말 전적으로 내 업적 지위야, 내 성취적 지위야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부를 가져가야 하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금전적, 사회적, 업적 지위를 내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 그런 것들을 일단 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땅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당장 내일 전쟁이 난다면, 우리의 어떤 삶의 토대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상상력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지 오웰이 했던 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글쓰기는 정치적이어야 한다, 정치적이지 않은 글쓰기는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격언 같은 거예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